잠은 주기적으로 의식을 상실하는 일이죠. 이처럼 의식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잠은 곧잘 죽음에 비교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잠의 신은 힘노스라고 불립니다. 죽음의 신은 타나토스라고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잠과 죽음을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을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미술가들이 사랑한 신화의 주제와 상징 세 번째 편으로 잠과 죽음을 그린 그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주기적으로 의식을 상실하는 일이죠. 이처럼 의식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잠은 곧잘 죽음에 비교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잠과 죽음을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을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 신화 이야기를 묘사한 작품들 가운데 먼저 클레오비스와 비톤을 형상화한 작품들부터 보시겠습니다.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는 아르고스 사람으로 어머니가 헤라 여신의 여사제였습니다. 한 번은 축제 행사가 있어 사제인 어머니를 신전에 모시고 가야 했는데 어머니의 수레를 끌 황소들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염려가 된 두 아들은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집에서 8km나 떨어진 신전까지 자신들이 직접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블랑셰가 그린 클레오비스와 비톤이라는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광활한 고대의 풍경이 보이고요. 점경으로 어머니의 수레를 끄는 아들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효송스러운 아들들 덕에 헤라 여신의 여사제는 신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물랭의 그림에서 우리는 신전에 막 도착한 두 아들의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 수레를 잡고 있고요. 어머니는 수레에서 내려서 신전 쪽으로 막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한 어머니는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헤라 여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아들들을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라 여신은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그날 저녁 두 아들에게 지극한 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 복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밀러의 이 그림입니다. 두 아들은 수레를 끌고 왔기 때문에 아주 지쳐 있었죠.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든 두 아들에게 헤라 여신이 내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잠, 죽음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렇게 젊음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갔습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잠과 죽음은 궁극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은 이 두 형제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잠의 신은 힘노스라고 불립니다. 죽음의 신은 타나토스라고 불립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는 밤의 여신 닉스입니다. 닉스가 검은 날개를 활짝 펼치면 세상은 깊은 어둠에 잠깁니다. 워터하우스가 그린 잠과 그의 형제 죽음은 바로 닉스의 두 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잠이 보다 키가 작은 하얀 피부빛의 아이고요. 그리고 죽음은 그 뒤에 있는 보다 어두운 피부빛의 아이입니다. 지금 잠과 죽음의 신답게 두 형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보면 품에 양귀비꽃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귀비꽃은 이렇듯 잠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잠의 신 힘노스에게는 날개가 있었는데 고대 미술작품에서는 보통 양쪽 관자놀이에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힘노스를 그렸습니다. 밤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잠들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개로 재빨리 땅과 바다 위를 날아다녔다는 거죠. 또 이 날개로 사람들의 이마에 바람을 붙이면
하루의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이 고난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페르낭 크노프가 그린 나는 나 자신에게 문을 잠근다 라는 타이틀의 이 그림은 신화 주제를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관자놀이에 날개 달린 힙노스상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조각으로 변모해서 지금 배경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몽롱한 눈길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타이틀도 그렇고 이 그림은 왠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저 무의식의 심연으로 이끌고 가려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의 저 힙노스는 그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힙노스 곁에 양귀비꽃이 또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런 몽롱한 세계, 그 세계로 힙노스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터하우스의 그림과 크노프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양귀비는 힙노스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고대부터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힙노스의 상징이 되었죠. 시메온 솔로몬이 그린 이 그림에서도 힙노스 주변에 양귀비꽃이 보입니다. 지금 깊은 잠에 빠진 힙노스를 그 어머니가 되는 밤의 여신 닉스가 다정한 눈길로,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밤의 눈길을 받으며 힙노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블린드 모건이 그린 그림에서도 양귀비가 그려진 힙노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인 밤의 여신 닉스가 아들 힙노스를 이끌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지금 힙노스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힙노스의 품에는 양귀비꽃이 잔뜩 있습니다. 그 꽃들이 하나둘 밑으로 떨어집니다. 양귀비는 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꿈의 상징, 또 영원한 휴식으로서 죽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로제티가 그린 베아타 베아트릭스는 바로 영원한 휴식으로서 양귀비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에 부각되어 있는 여인은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여인입니다. 바로 화가의 아내입니다. 화가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화가는 자신의 아내를 단테의 베아트리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뒤에 보면 피렌체 시가지가 어렴풋이 보이고 오른편에 남자, 왼편에 여자가 보이는데 바로 단테와 베아트리체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시달에게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있는데 그 새는 양귀비꽃을 입에 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갔음을 바로 저 양귀비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의 신 힙노스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오네이로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꿈의 신입니다. 그들 가운데 리더격인 존재가 바로 모르페우스입니다. 레스투가 그린 꿈의 신 모르페우스는 오네이로이의 리더인 모르페우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모르페우스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서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었는데 특히 인간으로 변하는 데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인다면 바로 그것은 모르페우스가 우리 꿈속에서 변신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꿈의 신이다 보니 잠자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잠자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매트릭스의 중요한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모피어스죠. 모피어스는 모르페우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귀비 열매 추출 아편제제인 모르핀, 그 모르핀이라는 것도 모르페우스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계랭의 그림인데요. 헤라 여신의 전령인 이리스가 모르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알키오네라는 여인이 헤라 여신에게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델포이로 떠났는데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델포이로 가던 남편 케익스는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익사해버렸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알키오네가 헤라 여신에게 계속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헤라 여신은 힙노스에게 아들 모르페우스를 시켜서 꿈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좀 알려줘라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페우스가 알키오네의 꿈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계랭은 이리스가 직접 찾아가서 모르페우스를 깨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주제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모르페우스가 알키오네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니까 알키오네는 마침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꿈을 꾸고는 알키오네는 아침이 밝자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변 저쪽에서 검은 물체가 떠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남편의 시체였습니다. 남편의 시체를 현실에서 확인한 알키오네는 너무 슬픔에 사무친 나머지 도저히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바닷가 방파제에서 물로 투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게 되니까 불쌍히 여긴 신들이 그녀를 물총새로 만들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물총새가 된 알키오네가 남편의 죽음에 다가가서 그 부리로 남편을 더듬으니 남편도 물총새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물총새가 되었는데 드레이퍼가 그린 이 그림에서 보면 아직 투신하기 전에 알키오네가 그림 한가운데 보이고요. 그 위에 두 마리의 물총새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키오네가 죽어서 남편과 함께 물총새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미술작품으로 그리 자주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리 즐겨보고 싶어하는 대상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림으로 그려질 때는 힘노스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퓨젤리는 힘노스와 타나토스가 함께 영웅 사르페돈의 시신을 나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의 위대한 영웅인 사르페돈은 그리스의 장수 파트로클로스가 던진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르페돈은 제우스의 아들이었기에 제우스는 힘노스와 타나토스로 하여금 그 시신을 고향 리키아로 날아오도록 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퓨젤리의 그림에서 지금 타나토스가 사르페돈의 어깨 쪽을 부축하고 있고 힘노스가 하체를 붙잡아서 둘이 하늘을 날면서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윌리엄 블레이크 리치몬드가 그린 사르페돈 역시 죽은 사르페돈을 힘노스와 타나토스가 나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 붉은 옷을 입은 존재가 바로 힘노스입니다. 머리 쪽에 작은 날개가 있죠. 그리고 뒤에 큰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는 존재가 바로 죽음의 신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테살리아 왕 아드메토스와 왕비 알케스티스는 서로 매우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아폴론 신으로부터 그가 만약 죽게 된다면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나서기만 하면 이승의 삶을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설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왕비 알케스티스가 당신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라클레스는 이 진실된 사랑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알케스티스가 누워있는 침실 문 앞을 지킵니다. 마침내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나타났고 그 신을 보자마자 헤라클레스가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턴의 그림에서 보면은 헤라클레스와 타나토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겨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는 하얀 옷을 입은 알케스티스가 누워있고 그 뒤로는 아드메토스 왕이 아내가 저승으로 떠나가게 될까봐 매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천하장사 중에서도 천하장사죠. 결국 죽음마저 물리치고 맙니다. 그렇게 알케스티스는 되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신화 이야기를 그린 유명한 그림이 레이턴의 이 그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힘노스와 타나토스를 그린 그림들을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리케이온과 티리소스를 그린 그림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